인사부터 좀 여쭤볼게요. 개각이 있었는데 최상목 수석이 경제부총리 온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정부도 사실은 경제 운영에 있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요? 네, 길을 잃고 아이고, 있고 길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방향성 자체를 좀 상실하고 있는데요. 예. 최상목 이제 후보도 네. 부총리 후보도 상당히 뛰어난 경제 관료였다라고 알려졌지만은 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예. 과거 한 90년대 경제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신자유주의 중심의 윤석열 정부 경제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고 예. 앞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얼마나 헤쳐나갈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가 사실 신문지면에 나오는 정도이고 사실 제가 주부로서 체감하는 것은 일단 물가가 너무 높다. 네. 그러니까 돈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점심도 요새는 2만 원은 있어야 그렇죠. 밥 먹고 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이런 경제 수치들은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우리 경제는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네. 이 기업들은 수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은 굉장히 규모가 큰 상태에서 해외 의존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내수 경제 부분들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지만 통계로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중 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네. 경제가 점점 이런 수출 관련 대기업과 그다음에 서민 경제랑 이 갭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 예. 간극이 벌어지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서민 물가, 네. 서비스 물가 예, 예. 뭐 이런 거로 통칭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안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공산품 같은 것도 예, 대기업도 예. 생산하는 거 예. 평균은 3% 올랐다 뭐 이렇게 그쵸. 하는데 예, 보도에. 세상에 3% 오른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예.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도 그러니까, 적죠. 예. 그러니까 이런 통계 아니, 냉면을 못 먹겠어요. 예, 너무 비싸서.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 간극이 벌어지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중 경제의 아랫단에 있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정책의 어떤 중심인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수출 관련 대기업을 누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거기는 거기대로 잘해야지 세금도 내고 뭐 또 그렇죠. 나름대로 한국 예.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예. 서로 성장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서민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 지금은 그런데 저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도 어려운데. 네, 오늘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예. 이 우리 서민 경제들은 겨울비 같이 조금씩 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지금 나빠져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임계치 비슷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정책이 개입해서 서민들을 일단 좀 살려놔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살려놔야 되는데 어쨌든 최상목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한국 경제가 혹독한 겨울 뒤에 꽃샘 추위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곧 꽃이 핀다. 꽃 핀다. 네. 상정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데 꽃이 핍니까? 지금 의원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일방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꽃이 피는 분야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뭐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저출생 고령화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1년에 80만 명, 90만 명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예. 그럼 그분들은 그동안에 생산의 주역이어서 뭔가 만들어내시던 분인데 네. 은퇴를 하는 순간은 복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예. 저출산 고령화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맞습니다. 기후위기가 해결이 됩니까? 네. 더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성장을 해나갔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산업 경쟁력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보고 이념 과잉이라고 하는데 네. 택도 없는 얘기고요. 이념 과잉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 이게 이제 80년대 레이건 대처가 들고 나왔던 신자유주의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네. 세 가지 원칙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국가 간의 재화와 용역
이동할 때 네. 자금이나 이런 게 이동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된다. 네. 자유무역 같은 거죠. 두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업 민영화. 예.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YTN 민영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그런 거 시장에 개입 안 한다. 그러니까 예. 말끝마다 이랬잖아요. 민간 자율로 뭐가 회복이 된다는데 네. 민간이 지금 민간 자율이 뭐 그런 상태고 예. 세 번째 원칙은 노동운동이 기업 경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네. 딱 나오죠 지금 네. 예. 스토리가. 스토리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예. 어느 나라도 이렇게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이미 미국 자체가 신자유주의 주창제였던 미국 자체가 예. IRL법 예. 뭐 수출하지 마라. 네. 미국에 투자하라.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25% 관세 물린 지 네. 지금 4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전 세계에서 시장 개입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큰일 났거든요. 네. 모든 나라가 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엄청나게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랑 또 그 거꾸로 가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노동운동 스탠다드에 네. 또 그건 또 안 맞춰요. 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딴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뭐 AI가 나오고 네. 로봇이 많아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많이들 하고 네, 있고 네. 또 고령화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니까 예. 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이 하나도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미치겠다, 진짜. 예. 최상목 경제수석한테 물어봤어요. 네.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하는 나라 있어요? 예. 했더니 뭐래요?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아. 시간도 이제 부족했고.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예. 바로 그 옛날 레이건 이데올로기를 21세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아, 거거든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네, 정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최상목 후보자나 뭐 지금 경제수석이라든가 새로 임명되신 경제수석도 있으시고 뭐 많은 우리나라의 경제 리더 그룹들이 네. 경제학적으로는 신고전학파 신자유주의자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 경제가 MB 네, 재판이다 했는데 MB가 뉴라이트라고 했죠. 라이트. 네.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더 센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더 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뉴라이트에다가 외교적으로는 네오콘에다가 아주 그렇죠. 그냥 네. 예. 그래서 처음 집권하자마자 이건 네오콘이다. 그러니까요. 80년대지 MB랑 비교하면 안 된다 했는데 요즘 서울의 봄이 그 영화가 히트치는 거 보니까 80년대로 돌아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댓글창에 네. 하나회도 무섭고 특수부도 무섭다 막 이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아까 이중경제라는 아주 쉬운 개념을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저는 경제가 어려워서 막 학자들 모실 때는 막 미리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도 잘 못 알아듣겠고 막 이랬는데 의원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쉽게 설명이 되는데 자, 민주당은 이를테면은 뭐 글로벌 기업들,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들은 뭐 그분들이 알아서도 잘 하시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잘 하시고 하부토대, 내수경제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좀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대안 혹은 대책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같이 힘이 센 나라들은 딴 나라 돈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남의 거 거. 뺏어다가 이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미국은 법인세를 올리고 네. 바이든이 이번 예산안을 보면은 네.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바이든의 정책일까 할 정도로 예.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왼쪽에 있는 정당들이 바이든이 알고 보니까 사회주의자였어요? 예, 맞습니다. 예,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네. 이번에 쓴 책의 한 단락을 네. 미국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예. 민생을 살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국가의 골격 안에서 우리가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있고 국가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네, 건데 예. 저는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예,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렵죠.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네. 좀 막아보자. 일단은 막아보자라는 측면에서 네. 올해 연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민생 대책으로 30조 원 예. 해서 분야별로 어려운 부분들 다 이 작업을 해놨었습니다. 예, 예. 안 되니까
정부가 이제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계속 또 열어놨을 때는 또 냉방비 지원 부분 또 문제 제기를 했고 네. 하면서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유원지에 있는 그 두더지 게임 같이 예. 막 어떤 문제 나오는 부분을 망치로. 막 눌러가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상당히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예. 이 게임의 틀을 바꾸기에는 지금은 뭐 우리가 정부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득권을 네. 가신 분들은 그렇죠.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아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에 나와서 이제 네. 3% 성장론을 들고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가장 큰 철학은 뭐냐면 예.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2%예요. 예. 뭐냐면 물가도 안 오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꾸준하게 유지될 정도로 되는 게 2%인데 네. 1%를 더 올리자. 1%. 근데 작은 것 같죠? 네. 1%인데 고작 1%? 우리나라 GDP를 한 2,200조에 1%면 22조입니다. 22조. 네, 큰 돈이네요. 1%를 더 하는데 이걸 서민 쪽에서 좀 살리기 위해서 예.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큰 틀은 뭐냐면 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경기를 살려주고 예. 이게 또 민생을 살려주고 경기가 좋을 때는 반대로 세금을 걷고 정부 지출을 줄여서 하는 게 예. 이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세하고 또 네. 뭐 긴축 재정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나빠도 하여간 돈 안 풀고 올라도 안 풀고 나빠도 감세하고 올라도 감세하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이 없는 거죠. 철학이 없. 예, 그래서 그런 우리의 기본 철학은 그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대를 목표로 해갖고 민생을 살려놓으면 대기업들대로 성장을 하고 네. 우리가 지금 내수가 커져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내수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걸 살리자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예. 정책들을 해서 하나의 큰 정책이 아니라 작은 뭐 학자금 대출 네. 부분들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확 다운시킨다든가 네. 미국이 다 한 정책이에요. 네. 맨날 미국 따라간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런 다 것도 안 따라. 좋은 따라죠. 것도 안 배우고. 전기세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네. 저 재정이 전기세 오른 거 거의 다 해주셨어요. 그런 거 언론이 보도를 안 하잖아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저희 취재 편의점이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요, 정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 평범한 가정생활하는 주부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의료비만 하더라도요. 최근에는 뭐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검진하는 게 공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몇만 원 되거든요. 또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뭐 실비보험 있으시죠? 청구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병원은 예컨대 주사 맞으면 20만 원이고요. 약 드시면 6천 원인데 선택하세요. 막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학비도 그렇다. 애들 학원비도 그렇죠. 먹고 사는 생활비 이렇죠. 당장 슈퍼마켓에 가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 직장인들 점심값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의 어느 나라나 국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독일 같은 나라 어려운데 대학생 공납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금이 없게 되고 또 의료보험도 웬만한 건 한국이 잘 돼 있다라고 보지만 이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게 되면 네. 지속 가능하지는 않죠. 그런데 감기 환자가 종합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병원 갔을 때 오히려 단가를 올리고 또 원격 진료 문제도 또 여러 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갈등과 대립을 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모든 철학이 뭐냐면 제가 원래 경제 얘기가 나와서 이념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개인에 관련된 건 네가 다 책임을 져라.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죠. 예.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나라들은 각국 도생으로 가고 있어요. 나라별로. 영원한 우방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 철학의 빈곤인 거죠. 그런 것을 해본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법조인들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현재의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법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시스템을 지키는 쉴드, 방패의 역할하고 그 사람들은 방패를 했기 때문에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 기준으로 항상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네. 법조인들이 우리나라 리더그룹에 많이 포진하고 있고 정치권에도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에도 많고 이번에는 뭐 공기업이니 뭐 정부 산하기관들에 그냥 파상 낙하산 부대가 파상 공격하고 있는데 낙하산 부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왜 과거형의 사람들이 예.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절은 80년, 90년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법조계가 특히 심합니다. 그런데 기업계로 가잖아요. 네. 기업계로 가면은 과거는 흘러갔고 앞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죠. 시장. 예, 경제는 앞을 보고 바라보고 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앞을 보고 나름대로 생존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회 시스템을 지키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오는 이 간격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많은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짚어 주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문제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에이펙 가서 딴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는 다 그 시진핑 주석 만나고 하는데 우리는 67초인가요? 네, 그러니까 악수하고 땡이고 뭐 아무런 성과를 못 냈습니다. 사실은 최상목 수석이 작년에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하고 우리는 끝났다. 뭐 중국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 이제 끝났다. 근데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있나? 고민이에요. 그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한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책자가 한국에 번역본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도 그런 식으로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강의를 했지만은 디커플링이라는 개념하고 네. 디리스킹이라는 예. 개념이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완전히 나 몰라 장벽을 그렇죠. 치는 거고요. 예. 디커플링은 몇 가지는 장벽 치고 나머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네. 디커플링 하다가 디리스킹으로 바꿨죠. 예. 바꿔놓고 났는데 모든 나라에서 이제 중국과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제조업에 우리가 이제 지금 또 요소수 문제가 지금 네, 나와 지금 또 있는데요. 터졌었어요. 아주 요만한 거 하나만 톡 건드려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예. 어느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세일즈맨이라면 세일즈맨은 어떤 고객도 한테도 잘해야 돼요. 네. 인사 90도로 하고 비워 맞추고 네. 그게 외교고 네. 그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이제 중국을 배제한 디커플링으로 차별화를 통해서 어느 나라도 생존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상식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는 네오콘,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했는데 이 네오콘적 시각 과 신자유주의가 결합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중국을 때렸던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본질은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신등전이라는 사람이건 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파일을 나누기는 없다. 어렵다. 쉽게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한국 입장이 미묘해요. 제가 6월에 이제 우리 의원들 데리고서 우리 경제 관련 의원들이 중국 방문했었어요. 네. 갔더니 그 중국의 고위 수뇌부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예. 니네 이사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이사 못 가요. 이사를 어떻게 가 지정학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 지금 하는 정책이 맞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대로 중국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이겨서 중국이 어려워지면 한국이 좋은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네 분식점의 김밥집 아주머니가 내놓는 김치는 중국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단무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예.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인 밀집도에 있어서 예. 너무도 밀접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중국이 만약에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 우리 서해 바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은 어찌 됐건 간에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로 또 과거에 흔히 쓰던 말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네. 굉장히 필요한데요. 경제 측에서는 이
이 밀집도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갖고 우리나라가 쓰는 뭐 원자재라든가 지금 원자재라든가 아니면은 중간재 뭐 네. 이런 것들이 과거는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했는데 지금 중국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반도체 한국이 중국에 막 수출해서 한다 하는데요.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뭐 웬만한 가전 산업이나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반도체는 단계가 여러 단계 있는데 네. 한국서 만드는 건 아주 최상위 단계죠. 네. 이걸 중국으로 지금 수출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위 단계는 우리가 생산 안 합니다. 네. 그럼 중국서 가져야 돼요. 예. 그게 더 싼 거잖아요. 그래서 싸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중국과 관계가 없으면 한국에 안 팔어.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제조업이 지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우리 어떡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그 이제 올해 6월에 중국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떤 특정 정권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계속 바뀐다. 정권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되고 국민 대 국민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사드 때 중국 니네가 너무 잘못했다. 제가 의원회교 하니까 이제 좀 말을 막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저도 이제 처음인데 예, 그래서 예. 선배가 그러길래 너 제대로 잘했다. 내가 논리는 이제 제가 다 있으니까. 사드 때 그런 게 어딨냐 한 방에 네. 하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80% 좋아하다가 지금 80%가 싫어한다. 네. 중국 관료가 뭐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그 당시 한국을 80%가 좋아하다가 지금은 80%가 한국을 싫어하거든요. 혐오하는 데서. 야,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럼 국민끼리 친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자기네들 동의한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라도 풀어라. 그래서 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서민들이 의원 외교로. 네. 서민들이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 오면 좀 먹고 살만 그래도 중국이 중요하네. 네. 그래서 중국 고마워. 너 때문에 나 먹고 산다. 네. 이런 느낌들이 양국 간에 이렇게 펼쳐져야 되거든요. 암암리에. 근데 네. 지금은 또 너무 중국을 너무 80%만큼 좋아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80%가 싫어한다는 이것 또한 또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이걸 또 우리 보수 언론들이 계속 중국의 나쁜 것만 보도를 하잖아요. 네. 안 좋은 거. 예. 그러니까 협중이라고 해서 예. 중국의 나쁜 거, 이상한 거, 식품 이상한 거 관련된 골라서 허거 위에 쥐가 다니고 막. 예. 이제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고 네. 중국도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위생적으로 안 된 건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도 하면서 국민끼리 친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았어요. 네. 예,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건 중국 내부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 내부 문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엄청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도 내수가 좋아서 부자들은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부자들은 한국 안 오고 유럽이나 뭐 이런 데로 가기 이태리 때문에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도 양극화가 엄청 심해져 맞습니다. 갖고요. 예. 예를 들면 소비가 늘어났다는 통계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최악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층부의 경기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맞아요. 예. 상층부에 있는 분들은 뭐 이번 이제 그 쇼핑 시즌에 굉장히 많이 사지만 네. 밑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줄이고 맞습니다. 있다든가 뭐 이런 적이. 예, 중국 양극화 굉장히 심각하죠. 네. 예, 뭐 하여튼 그래서 리커창 총리 생전에 그 1,000위안 그러니까 17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하여튼 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상황이.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중국도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는데요. 네, 맞아요. 예. 이 1962년생부터 베이비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대학진 운동이 있었어요. 네. 62년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2,400만 명입니다. 중국은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2,400만 명이 일터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는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은퇴가 됐을 거고, 네. 그럼 남성들 1,200만 명이 이제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회 불안 요소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파트에 장기 두시는 분들이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죠.